일화 줄거리. 주선왕은 나라의 불길한 운명을 노래하는 요사스런 동요를 듣고 삼봉나무 활과 삼태기 전통을 금하고 사람 죽이기를 가벼이 하였는데 억울하게 죽은 상대부 두백이 원기가 되어 나타나고 이어 정신이 혼미해진 주선왕은 운명한다. 한편 이상한 내력을 지닌 출생으로 목숨을 이어간 포사는 경국지색의 미인으로 자란다. 포성 사람은 아비의 속죄를 위해 미녀 포사를 주선왕의 아들 주유왕에게 바치고 여색에 빠진 주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올리는 등 제후들을 희롱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주유왕은 왕후의 아비 신우를 치려하고 이를 감지한 신우는 오랑캐 교뇽의 도움을 받아 선제 공격을 해 주유왕과 아들 백복은 죽임을 당하고 포사는 붙잡힌다. 한편 신우는 성내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바삐 본국 군사를 거느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방해하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며 전진했다. 냉궁에 갇혀있는 딸 신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신우를 구출한 그들은 경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주유왕과 포사는 보이지 않았다. 벌써 북문으로 도망친 뒤였던 것이다. 여산으로 도주했으리라 짐작한 신우는 황망히 그 뒤를 쫓던 도중에 거리에서 융주의 거마와 마주쳤다. 서로 간에 수고한다는 인사말이 오갔다. 신우는 융주의 입에서 혼구는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홀로 탄식한다. 내 이번에 일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왕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일이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후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것인가. 내 이름을 들먹이며 불충했다고 욕할 것이다. 신우는 서글픈 중에서도 부하들에게 주유왕의 시체를 거두어 예로써 장사 지내도록 일렀다. 옆에서 융주가 웃는다. 국구의 마음은 마치 아녀자와 같소이다. 신우는 궁성으로 돌아오자 주연을 베풀어 견융주를 환대했다. 이미 부고의 금백은 융병들이 끌어내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신우는 다시 금백을 거두어 모아 10대의 수레에 가득 실어 융주에게 주었다. 신우는 그들이 욕심만 채우면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누가 융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랴. 그는 주유왕을 죽인 것을 세상에 다시 없는 커다란 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융주와 그 군사들은 호경에 머물면서 음주와 여자와 음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귀국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원성은 모두 신우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신우인들 어찌하랴. 이에 이르러 그는 밀서 3통을 써서 그것을 삼노제후에게 보냈다. 삼노제후란 근왕의 삼제후를 가리킨다. 즉 북로의 진후 희구와 동로의 위후 희하와 소로의 진후 영계가 그들이다. 신우는 또 사람을 보내 정배구의 죽음을 그 세자 굴돌에게 알리고 함께 일어나 부친의 원수를 갚자고 했다. 세자 굴돌은 그때 나이 23세였다. 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더니 장성에서는 그 신장이 8척이나 되고 그 머리가 영특하고 비상했다. 그는 부친의 전사 소식을 듣자 애통과 분을 참지 못해 흰 도포에 흰 띠를 두르고 병거 300승을 거느린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경으로 달려왔다. 이미 이 일은 염탐꾼에 의해 융주의 귀에 들어가 융병은 싸울 준비를 갖췄다. 왕실 밖에 다다른 굴돌이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적중으로 쳐들어가려 하자 공자 성이 가난다. 우리 군사는 서둘러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하며 기다렸다가 원병이 이른 연후에 연합하여 공격함이 오를 것입니다. 굴돌이 말한다. 군부의 원수를 갚는 데는 군사를 돌이키지 않는 법이요. 적의 상황을 보건대 융주는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 차 우리가 맹공을 퍼부으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제후들을 기다렸다가는 도리어 우리 군사의 마음만 해이하게 될 따름이요. 기어코 굴돌은 군사를 휘몰아 성 아래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굴돌이 성 안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이 개돼지 같은 도적들아,
어찌하여 성을 나와 죽음을 각오하고 결전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성내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마침내 굴돌의 군사들이 성을 공격했을 때였다. 호련히 우거진 숲속에서 큰 징소리가 일어나더니 일지군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융주는 미리 계책을 세우고 군사들을 숲속에 매복시켰던 것이다. 뜻밖의 사태에 굴돌이 당황하고 있는데 다시 큰 징소리가 들리며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일지군이 달려나왔다. 앞에 선 패정이 달려들고 뒤에 선 마냐속이 달려들어 협공을 하는지라 굴돌은 그만 대패하고 말았다. 융병은 달아나는 굴돌의 군사들을 쫓아 30여리를 추적하더니 왕성으로 돌아갔다. 굴돌은 패잔병을 수습하고 공자 성에게 사과한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큰 실수를 저질렀소. 앞으로 어떤 계책을 써야 하겠소. 공자 성이 말한다. 이곳에서 복양은 멀지 않습니다. 그곳 위후는 나이도 많고 성실하고 경험 또한 풍부한 분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정나라와 위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굴돌이 이 말에 따라 복양을 향해 전진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그들이 행군하는 전방에 무수한 병거와 대군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앉은 이는 관등이 1위인 제후의 비단 도포에 금대를 두르고 백발이 휘날리는 얼굴에 신성 같은 풍고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 제후가 위무공 희화였다. 이때 그 나이 이미 80세였다. 굴돌은 수레를 멈추고 큰 소리로 외친다. 저는 정나라 세자 굴돌이라 하옵니다. 융병이 왕성을 범하여 저에 붙이는 전사하였고 저 또한 패하였나이다. 지금 저희들은 기웃게 구원을 청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위무공이 두 손을 맞잡으며 말한다. 과인의 나라가 기울어지더라도 주왕실에 충성을 다하려 하니 세자는 안심하시오. 내가 듣건대 진과 진의 군사도 머지않아 이곳에 당도한다 하니 어찌 견융 따위를 근심하리오. 굴돌은 위후를 먼저 지나가게 한 다음 수레를 돌려 위군의 뒤를 따라 다시 호경으로 돌아갔다. 위후와 굴돌은 호경을 20리 앞둔 지점에서 각각 진을 쳤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진과 진 두 나라의 군사가 언제쯤 도착할는지 염탐해 오도록 했다. 염탐자가 돌아와서 보고한다. 서쪽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고 수레소리가 땅을 뒤흔들었나이다. 깃발에는 진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사옵니다. 위무공이 말한다. 진나라는 비록 작은 속국에 지나지 않지만 오랑캐의 풍속을 익히 아는 바라 그 군사가 매우 용맹하여 견용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로를 염탐하는 자가 급히 돌아와 진병이 도착한 것을 알렸다. 위무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두 나라 군대가 왔으니 대사는 이루어진 것과 같소. 즉시 위무공은 두 나라 군우를 초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군우는 위무공의 영중에 이르렀다. 그들은 서로 무난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두 군우는 굴돌을 보고 위무공에게 묻는다. 이분은 누구신지요? 정나라 세자입니다. 정백은 주유왕을 도와 견융과 싸우다가 전사했소이다. 두 군우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위무공이 말한다. 나는 나이만 많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 도저히 융을 용서할 수 없어 힘써 이를 소탕코자 군사를 일으켰소이다. 앞으로 협심하여 오랑캐를 물리치고 왕실을 튼튼히 다집시다. 앞으로의 계책을 말씀해 보시오. 진양공이 먼저 말한다. 견융은 여인을 약탈하고 재물을 빼앗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므로 우리를 막아내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오늘 밤 삼경에 군사를 동쪽, 남쪽, 북쪽 3로로 나눠 공격합시다. 서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길에 정세자를 매복시켜 융병이 우리들에게 쫓겨 도주하기를 기다렸다가 엄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승할 것입니다. 위무공이 찬의를 표한다. 그 계책이 최선이요. 한편 신우는 성 안에 있다가 내 나라 군대가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신우가 주공의 아들 혼과 비밀리에 상의한다. 내 나라 군사가 공격할 때를 기다려 성문을 열어주고 접응하되 융주에게는 다른 계책을 씁시다.
곧 우선봉 패정으로 하여금 쌓아둔 보물과 비단유를 모조리 싣고 일단 본국으로 물러가게 하고 자선봉 마냐속에게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 득책이라고 권하도록 합시다. 이 계책대로라면 견윤군은 그 힘이 양분된다. 신우의 말을 들은 견윤주는 좋은 의견이라면서 그 계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마냐속은 동문 밖에 진을 치고 위군과 대치했다. 마냐속은 내일 대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각오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약간 어긋났다. 삼경이 지났을까? 위병이 마냐속의 체내로 쳐들어온 것이다. 마냐속은 급히 칼을 빼어들고 말 등에 올라 적을 맞았다. 그러나 이미 사세가 불리함을 눈치챈 견용병은 사방으로 어지러이 흩어져 마치 쫓기는 쥐가 살구멍을 찾는 듯했다. 마냐속은 두 팔을 벌리고 달아나는 군사들을 막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때였다. 삼노제후가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난입했다. 이미 이때 성문은 크게 열려 있었다. 견용주는 천하절색 포사를 끼고 깊이 잠들어 있다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그는 급한 김에 눈에 띈 망아지를 잡아타고 서문으로 빠져나갔다. 뒤를 따르는 군사는 수백에 불과했다. 얼마나 달아났을까? 갑자기 그의 앞에 적나라 세자 굴돌이 나타나 위세를 떨치며 쳐들어왔다. 견용주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 목이 붙어있나 하고 손으로 만져봤을 정도였다. 이때 요행이 마냐속이 폐잔병을 수습하여 당도했다. 또다시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융주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용케 달아났다. 굴돌은 더 이상 달아나는 융병을 뒤쫓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제후들과 만난 것은 벌써 날이 셀 무렵이었다. 한편 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견용주가 황망히 달아났으므로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남았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다. 호증 선생이 이를 탄식한 시가 있다. 수놓은 비단 속에 묻혀 국모라 일컫더니 피비린내 전쟁 중에 오랑캐 계집이 되었구나. 마침내 스스로 목매는 괴로움 면할 길은 차라리 비로소 쾌락이나 누리는 것이로다. 신우는 크게 잔치를 베풀어 사로의 제후들을 환대했다. 윗자리에 앉은 위무공이 수저를 놓고 말한다. 왕은 돌아가시고 나라는 망했는데 어찌 신자로서 술을 마실 수 있겠소. 모든 사람이 손을 모으고 일어서서 말한다. 원컨대 저희들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옵니다. 위무공이 또 말한다. 나라에는 하루라도 왕위가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태자가 신국에 있으니 이를 받들어 왕위의 모심이 어떠하오. 제후들의 의견을 들려주오. 진양공이 찬의를 표한다. 군우의 말씀은 주문왕, 주무왕, 주성왕, 주광왕의 황령의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정세자 굴돌이 말한다. 내 비록 작은 공도 세우지 못했사오나 태자를 모시고 오는 일을 저에게 분부해 주십시오. 이는 세상을 떠난 사도의 뜻을 잇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위무공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정세자의 관작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그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표장을 짓고 태자를 모셔올 법가를 준비시켰다. 각국 제후는 모두 호위 군사를 내겠다고 자원했다. 굴돌이 말한다. 적국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군졸이 그렇게 많이 소용되겠습니까? 본국 군대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신우가 말한다. 신국에 병거 300승이 있으니 정세자는 그것을 태자를 모셔올 때 쓰도록 하시오. 이튿날 굴돌은 태자 의구를 맞아오기 위해 신국으로 갔다. 한편 태자 의구는 초조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신우가 신국을 떠나간 후 그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름에 잠겨있는 태자에게 아랫사람이 들어와 뜻밖의 일을 보고한다. 정나라 세자 굴돌이 국구 신우와 제후들이 연명한 표장을 가지고 와서 태자를 호경으로 모셔가겠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자는 행여 자기를 해치려는 자객의 모함이 아닐까 하여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굴돌을 불러들여 표장의 봉함을 뜯었다. 내용을 읽은 태자는 크게 놀랐다. 그는 주유왕이 견용주에게 피살된 것을 알고는 부자지정을 이기지 못해 그만 방성대곡했다.
굴돌이 말한다. 태자는 마땅히 사직을 위하여 속히 천자 위에 오르셔서 민심을 수습하셔야 하옵니다. 의구가 대답한다. 부왕이 붕어한 지금 불효한 나의 이름을 온 천하가 알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하랴. 그러나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출발을 하루도 늦출 수 없겠구려. 태자는 굴돌을 거느리고 법가에 올라 왕성으로 떠났다. 태자가 호경에 도착하기 전에 소주공과 굴돌은 먼저 왕성에 들어가 궁전을 대청소했다. 국구 신우는 위나라, 진나라, 진나라, 세나라 제후를 인솔하고 정나라 세자 및 조종 문무관원과 함께 성박 30리까지 나가 태자를 영접했다. 저물쳐 길이를 택하여 입성한 태자 의구는 무너지고 부서진 궁실의 처참함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태자 의구는 신우에게 재반사를 부탁한 연후에 골룡포를 입고 명관을 쓰고 천자로 즉위했음을 종묘에 고했다. 이가 주평왕이다. 주평왕이 용상에 오르자 제후와 문무백관은 하례를 올렸다. 조례가 끝나자 주평왕은 신우를 전상에 오르게 했다. 주평왕이 말한다. 짐은 폐위된 사람이었소. 그런데도 오늘 종묘와 사직을 잇게 된 것은 오로지 국구인 신우의 힘이었소. 따라서 앞으로는 작을 올려 신공이라 부르겠소. 신우가 사양한다. 상벌이 박지 못하면 국정이 어지러워지나이다. 주 왕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사옵니다. 그러던 것이 제후들의 충성 덕분에 다시 존속하게 된 것이옵니다. 신은 능히 견융을 조절하지 못해 선왕께 만번 죽어야 할 큰 죄를 지었나이다. 작을 올리다니 당치 않은 하명이옵니다. 주평왕은 세 차례나 진작의 영을 내렸으나 신우는 굳이 사양했다. 위무공이 아랜다. 포사모자는 선왕의 총애를 빙자하여 인륜을 저버리고 객공석부와 윤구 등은 왕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쳤사옵니다. 하온이 비록 그 몸은 죽었지만 마땅히 지위를 낮추어야 하옵니다. 주평왕은 이를 윤허 비준했다. 그리고 농공행상을 했다. 위우 희화를 후작에서 공작으로 올리고 진우 구가에게는 한 해의 부용을 더 봉하고 정배구는 왕을 위해 죽었으므로 환일한 시호를 내리고 정세자 굴돌에게는 그 부친의 자기를 계승케 하여 백작으로 삼아 제전청경을 더 봉하고 진군에게는 백작을 주어 제후의 열에 들게 하고 소주공헌에겐 태제직을 내리고 신우는 태우로 부르게 한다는 것이 주된 농공행상의 내용이었다. 또 포사와 백복은 모두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객공석부와 윤구와 제공은 그 손조에 세공이 있고 왕을 따라 죽었으므로 그 생전벼슬을 그대로 인정키로 하고 그 자손은 자기를 계승토록 했다. 그 밖에도 주평왕은 싸움의 와중에서 피해를 입은 군사와 백성을 위무하는 방문을 곳곳에 붙이게 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군신이 기쁨을 같이 했다. 여기에 그때를 고증하는 좋은 시가 있다. 백관이 이 좋은 날에 은주를 만나니 만백성이 금조의 태평을 기뻐하네. 이는 필시 왕조 대대의 공덕이 두터움이라. 나라는 또다시 중흥을 바라며 힘을 떨치네. 이튿날 제후들은 주평왕에게 사은숙배를 올렸다. 주평왕은 다시 위후를 사도로 명하고 정백 굴도를 경사로 삼아 조종에 머물게 하고 태제 혼과 더불어 정사를 보조하게 했다. 다만 신진 두 제후는 본국이 융적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만일을 염려하여 귀국했다. 신우는 정세자 굴돌의 상이 비범하므로 자기 딸을 그에게 주었다. 그녀가 바로 무강이다. 견융주는 호경에 이르러 난리를 몸소 겪었으므로 중국 도로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비록 제후들에게 쫓겨 도망쳤으나 그 예봉은 아직 꺾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주평왕의 처사를 크게 원통히 생각했다. 이에 그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주나라 깊은 땅의 절반을 차지하여 견융 땅으로 삼았다. 그는 차츰 호경을 노리고 다가왔다. 그래서 주나라에는 날마다 봉화가 끊일 날이 없었다. 게다가 궁전은 불에 타 10중 5도 남아있지 않았다. 허물어진 담장, 기둥이 쓰러진 궁전의 광경은 참으로 처참했다.
주평왕은 텅 빈 부고를 보고 궁실 재건에 힘이 없음을 통감했다. 또 조만간 견융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도읍을 나급으로 옮기기로 했다. 어느 날 조례가 파한 후 주평왕이 여러 신하에게 묻는다. 그 옛날 왕조 성왕께서 호경을 도읍으로 정하시고도 또 나급을 경영하신 것은 어떤 연유요? 모든 신하가 이구동성으로 아랜다. 나급은 천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물을 바치기에 가장 적절하옵니다. 그러므로 성왕께서 소공에게 명하여 그곳에 자리 잡게 하였고 주공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여 동도라 명하셨사옵니다. 또 그곳에 궁실 제도를 호경과 같이 하여 천하제후를 조례하시는 해에는 반드시 천자께서 행행하사 동도에서 제후를 접견했사옵니다. 결국 이는 모든 나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었나이다. 주평왕이 묻는다. 이제 견융이 호경에 근접하고 있어 언제 재앙이 닥쳐올지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짐은 도읍을 낙양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태제혼이 아랜다. 궁실이 불타 무너졌으므로 다시 세워 영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옵니다. 그럼에도 궁실을 다시 세운다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비용만 많이 들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옵니다. 또 그 틈을 이용해 서융이 쳐들어온다면 방어할 방도가 없을 것이니 낙양으로 도읍을 옮김이 지당한 줄 아래옵니다. 문무백관이 견융의 공격을 염려하여 태제의 말에 일제히 찬동했다. 그러나 사도 위무공은 고개를 숙인 채 길게 한숨을 쉰다. 주평왕이 묻는다. 노사도께서는 어찌 홀로 말이 없으시오? 이에 위무공이 아랜다. 노신의 나이 90이 가깝사옵니다. 그러나 군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직도 이 늙은 몸을 버리지 않으시어 그 위계가 육경의 자리에 올라 있사옵니다. 그런데도 노신의 생각을 소신껏 아뢰지 않는다면 이는 천자께 불충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만약 아뢰고 나면 모든 분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어 근심스럽사옵니다. 그런즉 벗들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감히 군왕께 득죄하기 어려워 아뢰는 바이옵니다. 대조 호경은 왼쪽으로 후암이 있고 오른쪽에는 농촉이 있어 산을 헤치면서 강을 흘러 옥토가 천리에 걸쳐 뻗쳐 있사옵니다. 천하에 이같이 좋은 지형은 없는 것으로 아옵니다. 비록 낙양이 천하의 중심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지세가 평탄하와 사면에서 적을 맞아야 하는 땅이옵니다. 선왕께서 두 곳에 도읍을 세웠으나 서경에 자리 잡은 이후에야 천하의 위세를 떨쳤으며 동도는 순시하실 때 잠시 머무는 곳이었을 뿐이옵니다. 이제 천자께서 만약 호경을 버리고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신다면 장차 왕실이 쇠퇴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주평왕이 말한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견융이 기풍을 침탈했고 그 새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어. 궁실은 무너져 자네뿐이니 옛 장관이라곤 찾아볼 수 없구려. 그러니 짐이 도읍을 동쪽으로 옮기려는 것은 실로 만부득이한 일이요. 위무공이 아랜다. 견융은 원래 특성이 간악한 자들이옵니다. 신공이 그들에게 군사를 청한 것부터가 큰 실책이었사옵니다. 그 자들은 성문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도적으로 바뀌었고 궁실을 불사르고 선왕까지 죽였나이다. 우리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수이옵니다. 왕께서는 이제 힘써 뜻을 굳게 하시고 국비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고 군사를 훈련하시와 선왕의 북벌남정을 본바도 없어서 저 견융주부터 사로잡아 그 목을 칠묘에 바치고 전일의 수치를 씻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지나친 자중으로 원수를 피하여 이곳을 버린다는 건 온당한 처사라 할 수 없사옵니다. 그놈들은 우리가 한자를 물러서면 한자를 전진할 것이니 그 잠식의 우환을 두려워하는 바이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비단 기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옵니다. 옛날 두 성군 요순이 제의할 당시 그들은 때와 풀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쌓았으며 또 우임금은 형편없는 궁에서 살았으되 누추하다고 하지 않았나이다. 왕이 거처하는 도읍의 장관이 어찌 궁실에만 있겠나이까. 천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살피시옵소서. 태제헌이 또 아랜다. 노사도의 말은 태평시대의 논법으로 도무지 변통 없는 소리이옵니다.
선왕이 정사를 태만히하고 인륜을 멸하여 오랑캐의 공격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 깊이 책할 일은 아니옵니다. 이제 왕께서는 타다 남은 잿더미를 소재하는 동시에 나라의 명호를 바로잡아야만 하옵니다. 그러니 부고는 텅 비었고 병력은 그저 약하기만 하고 백성은 견융을 마치 늑대나 범처럼 두려워하니 장차 견융군이 쳐들어온다면 민심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옵니다. 그때 나라를 그르친 죄는 누가 지겠나이까? 위무공이 또 아랜다. 신공이 앞서 융족을 불러들였으니 융족을 물리치는 일도 능히 할 것이옵니다. 천자께서는 신공에게 사람을 보내 문의하옵소서. 반드시 좋은 계책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 마침 신공이 보낸 급한 문서가 도착했다. 주평왕이 그것을 개봉한즉 그 대의는 이러하다. 견융의 침범이 그치지 않으니 장차 만국의 재앙이 있을까 염려스럽나이다. 바라건대 외로운 외척을 불쌍히 생각하사 즉시 군사를 일으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평왕이 말한다. 참으로 난처하도다. 신공은 지금 자신조차 돌볼 틈이 없나 보오. 그런데 어찌 짐을 돌볼 수 있으리요. 짐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결심했소. 태사는 길이를 택하도록 하오. 미무공이 아랜다. 신의 벼슬은 사도이온 바 기필코 아뢰어야 하겠나이다. 만약 왕께서 도읍을 옮기시면 백성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말 것이니 신의 허물 또한 면키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알리는 방문이 거리마다 나붙기 시작했다. 방문 내용은 낙양으로 천도하는 왕의 옥로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속히 준비하여 등정하라는 것이었다. 축사는 천도하는 연휴를 글로 지어 종묘에 고하고 제사 지냈다. 드디어 천도하는 날이 왔다. 대종백은 칠묘의 신주를 모시고 수레에 올라 선도했다. 진백 영계는 주평왕이 동천한다는 소문을 듣고 친히 자기 군대를 용솔하고 와서 옥로를 호위했다. 남부여대한 백성들은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이끌고 옥로의 뒤를 따랐다. 그 따르는 자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지난날 주선왕은 대제를 지내던 날 비몽사몽간에 한 아리따운 여자를 보았었다. 그때 그 여자는 태묘 속에서 크게 3번 웃고 이어 3번 크게 통곡하고는 칠묘에 모셔놓은 신주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지고 동쪽을 향해 사라져버렸다. 이때 크게 3번 웃음은 포사가 여산에서 봉화로 제후를 희롱했을 때 웃은 웃음이요. 3번 크게 곡함은 주유왕, 포사, 백복 3사람이 함께 절명한 것을 예언한 것이다. 또 신주를 모조리 휩쓸어 가지고 동쪽으로 사라진 것은 바로 오늘날 동쪽으로 천도하게 된 것을 맞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주선왕의 꿈은 다 들어맞았다. 또 지난날 태사 백양부가 점을 쳤을 때 울다가 또 웃다가 웃다가 또 울도다. 양은 귀신에게 잡아먹히고 말은 개에게 쫓기도다. 삼가고 삼갈지니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삼택이 전통이로다. 라고 나온 그 괴도 들어맞은 것이다. 양이 귀신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은 주선왕이 46년에 귀신을 만나 죽은 것을 말함인데 그 해가 바로 기민년이었다. 미는 12지의 8제로 양을 가리킨다. 또 말이 개에게 쫓겼다는 것은 견융의 침범을 말한 것이다. 이때가 주유왕 11년으로 경호년이었다. 경호년에 오는 12지의 7제로 말을 가리킨다. 지난날의 징후와 점괘대로 서주는 드디어 망했다. 천수는 이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백양부의 신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교천응몽. 주평왕의 옥로는 마침내 낙양에 이르렀다. 시가를 살펴보니 민가는 조밀하고 궁궐은 장려하여 지난날의 호경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왕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도읍이 이미 정해지자 천하제후는 표를 올려 칭하하고 박물을 바쳤다. 그러나 유독 형나라만이 표를 올리지 않고 박물도 바치지 않았다. 주평왕은 크게 노하여 형나라를 치려고 하자 모든 신하가 간한다. 만형은 오랫동안 변방에 있어 주선왕께서 처음으로 토벌하여 복종시켰던 곳이옵니다.
해마다 바치는 것이라야 청모 한 수레였으며 이는 겨우 제사 때 술을 거르는 데 쓰일 뿐이었사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꾸짖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나이다. 방금 천도한 만큼 아직 민심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왕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치러 나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순역을 점칠 수는 없으나 덕으로 포용함이 상책일 것으로 아옵니다. 그런데도 따르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때를 기다려 쳐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때 주평왕은 남방을 치려던 논의를 중지했다. 어느 날 진양공이 주평왕에게 귀국하겠다고 고했다. 주평왕이 말한다. 지금 기풍 땅의 반을 견융이 차지하고 있어. 경이 만약 능히 그들을 물리친다면 기풍 땅을 다 경에게 주려 하오. 수고하는 만큼의 보답은 되지 않을는지 모르나 경이 길이 서쪽을 지켜주는 것도 찬양할 만한 일이 아니겠소. 왕의 이 간곡한 말에 진양공은 무수히 머리를 조아리며 명을 받고 귀국했다. 진양공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군사와 군마의 조련에 들어갔다. 멸륭직에는 3년을 넘기지 않았다. 한 번 군사를 일으킨 진양공은 견융을 여지없이 무찔러 버렸다. 융장패정, 마냐속 등은 모조리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견융주는 멀리 서방 황무지로 도주했다. 이리하여 기풍은 모조리 진나라 땅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진나라는 벽지 천리를 얻어서 대국을 이루었다. 여몽이 이 일을 시로 읊었다. 문왕무왕도 이 고장에서 일어났건만 어이하여 그 땅을 가벼이 진나라에게 주었던가. 깊은 땅 뛰어난 형세, 그대로 두었더라면 어찌 진나라가 시왕의 호를 쉽게 얻었으리요. 여기서 잠시 진나라의 연역을 살펴본다. 진은 황제 전욱의 자손들이다. 그 후손에 고요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당뇨 시대에 사사관을 지냈다. 사사관은 오늘의 재판관이다. 또 고요의 아들 백예는 우임금을 도와 치산치수할 때 험산에 불질러 맹수를 몰아내고 못을 만든 공으로 영일한 성을 하사받았다. 백예는 순임금 밑에서 주로 충목하는 일을 다스렸다. 백예에게 양목과 대렴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양목은 설하는 나라를 받아 그 후손들은 하나라 상나라 시대를 내려오며 대대로 제후가 되었다. 주왕 때에 이르러 대렴의 자손 중에 비렴이란 자가 있었다. 그는 달리기의 명수로서 하루에 무난히 500리를 달렸다. 그 아들이 오레이다. 그는 힘이 천하장사였으므로 맨손으로 능히 범과 표범의 가죽을 찢었다. 부자가 다 장사였기에 그들은 주왕의 총애를 받으며 포항무도한 주왕을 많이 도왔다. 그리하여 주무왕은 줄을 치고 상나라를 평정함에 있어 비렴과 오레를 죽여버렸다. 비렴의 아들이 계승이며 그 증손이 저 유명한 조부다. 조부는 말을 잘 다루어 주모강의 총애를 받아 조땅에 봉작되었다. 그가 바로 진나라 조씨의 조상이다. 조부의 자손에 비자란 사람이 있었다. 비자는 경구에서 살았는데 말을 잘 기르기로 유명했다. 이 소문을 듣고 주요 왕은 그에게 명하여 견수와 위수의 중간 지점에서 말을 치게 했다. 비자가 치는 말은 곧잘 번식했다. 주요 왕은 크게 기뻐하고 마침내 진의 땅을 비자에게 내리는 한편 소국이나마 군의 칭호를 내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영시의 제사를 잇게 되자 그는 영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6대를 지나 진양공에 이르렀던 것이다. 진양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왕께 충성한 공로로 진백이 됐고 다시 견융을 무찌르고 깊은 땅을 얻어 그 형세는 더욱 강해졌다. 진양공은 온 땅을 도읍으로 정하고 제후들과 널리 교제했다. 진나라를 강성하게 한 진양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진문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주평왕 15년이었다. 하루는 진문공이 부읍의 평야에서 꿈을 꾸었다. 누런 뱀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산상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았다. 그 머리는 수레바퀴만 하고 몸뚱이는 산을 덮고 꼬리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어느새 그 누런 뱀은 조그마한 아이로 변신했다. 그 아이가 진문공에게 말한다. 나는 상제의 아들이요.
상제께서 그대를 백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서방의 제사를 게을리 마오.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이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진문공은 태사 돈을 불러 꿈 얘기를 하고 점을 치게 했다. 태사 돈이 아랜다. 백은 원래 서방의 빛깔이옵니다. 장차 주상공께서 서방을 차지할 것임은 상제가 이미 명한 바이오니 반드시 서방의 제사를 지내십시오. 마땅히 복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 진문공은 부읍에다 높게 대를 쌓고 백제묘를 세웠다. 사당명은 붙이라 붙이고 흰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거의 때를 같이하여 진창에서 어떤 사람이 사냥하다가 괴상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짐승은 마치 멧돼지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찌르고 쳐도 죽지 않았다. 괴이하게 생각한 사냥꾼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짐승을 진문공에게 바치려고 끌고 갔다. 도중에 사냥꾼은 두 동자와 마주쳤다. 두 동자가 손가락으로 멧돼지를 닮은 그 짐승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건 위란 짐승이지. 언제나 땅속에 엎드렸다가 죽은 사람의 골만 빼먹지. 그 목을 치면 즉사하는데도 그것을 누가 알아야지. 그때였다. 끌려가던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다. 저 두 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꽁의 정기이다. 이름을 진보라고 하지. 저들 중에서 순놈을 얻으면 왕이 되고 암놈을 얻으면 천하패권을 장악하리라. 이 말에 본색이 드러난 두 동자는 꽁으로 모습을 바꿔 날아가 버렸다. 암놈은 진창산 북쪽 비탈로 나타나 그 모습을 석계로 바꾸었다. 이때 위란 짐승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사냥꾼은 하도 괴상한 일이기에 진문공을 뵙고 자초지종을 그대로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진문공은 곧 진창산에 진보사란 사당을 지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또 얼마 뒤의 일이다. 종남산에 엄청나게 큰 가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진문공은 그 가래나무를 베어 정각을 짓는 제목으로 쓰려 했다. 하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그 나무는 톱질을 해도 베어지지 않고 도끼로 내리쳐도 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창 나무를 베려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말았다. 그날 밤이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산 밑에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그 가래나무를 향해 치하하며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래나무 목시는 귀신들에게 일일이 응대했다. 한 귀신이 말했다. 군주께서 벌목꾼들의 머리를 풀게 하고 붉은 실로 나무를 동요매어 베게 하면 어찌하려오. 이 말에 가래나무 씨는 그만 기가 꺾여 입을 다물었다. 이튿날 그 벌목꾼들은 진문공에게 가서 귀신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고했다. 진문공은 즉시 벌목꾼의 머리를 풀게 하고 붉은 실로 가래나무를 칭칭 동요매라 일렀다. 드디어 톱날이 나무에 파고들더니 끝내 나무는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바로 그때다. 쓰러진 나무 속에서 푸른빛 소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벌목꾼들은 일제히 물러섰다. 푸른 소는 나는 듯이 달려가 곧장 옹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쯤 지난 후였다. 물가에 사는 백성들은 푸른 소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진문공이 기사에게 분부한다. 그 소를 잡아오너라. 푸른 소는 힘이 무척 셌다. 기사들은 모두 솥불에 받쳐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에 기사들은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에 울긋불긋 색칠도 했다. 그제야 푸른 소는 몹시 두려워하며 물속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뒤 푸른 소는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진문공은 군중에서는 더벅머리를 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노특사라는 사당을 세워 가래나무 신을 모신 다음 제사를 지냈다. 한편 노회공은 진문공이 외람때의 주왕처럼 상제께 제사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태제양을 주왕실로 파견했다. 태제양이 주나라에 가서 주평왕에게 청한다. 우리 노나라에도 교제지례를 허락하소서. 교제지례란 천지에 대고 지내는 제사로 동지에는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지에는 북교에서 땅에 제사 지낸다. 주평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노해공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과인의 조상 주공은 주왕실에 큰 공을 세웠다. 오늘날의 예약도 우리 조상께서 제정한 것인데 그 자손인 과인이 교제지례를 행한다고 무슨 잘못이랴. 천자는 진우가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도 말리지 못하면서 왜 우리나라만 못하게 한다더냐. 이후 진과 노는 천자처럼 천지에 대한 교제의식을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평왕은 감히 그들을 문책하지 못했다. 그만큼 주나라는 점점 쇠퇴해 갔다. 반대로 제후들은 멋대로 권세를 잡아 서로 침범했다. 천하는 더욱 분분다사해졌다. 사간이 시로써 이를 탄식했다. 예부터 왕과 후는 그 예법이 전혀 다르거늘 이젠 미개한 제후들도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구나. 한번 진나라 노나라가 법을 어기니 열국이 어지러이 대권을 도적질하네. 한편 정나라에서는 세자 굴돌이 군의를 계승했다. 그가 바로 정무공이다. 정무공은 천하가 어지러운 틈을 타 동객과 회 땅을 소나기에 넣고 도읍을 회로 옮겨 신정이라 일컫고 형량을 경성으로 삼고 제읍에 관을 설치했다. 드디어 정나라도 강대해졌다. 그는 또한 위무공과 함께 주나라 조정의 경사관직도 갖고 있었다. 주평왕 13년에 위무공이 세상을 떠나자 정무공은 주나라 정사를 홀로 관장하다시피 했다. 그가 정나라 도읍을 형량에 정한 것은 낙양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정무공은 혹은 조정에 혹은 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무공의 부인은 신우의 딸인 강씨였다. 강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자는 오생이며 차자의 이름은 단이다. 큰아들 이름을 하필이면 잠깨로와 날생으로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부인은 자면서 해산하는 꿈을 꾸었다. 문득 잠을 깼을 때는 이미 아기가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인은 놀랐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생으로 정한 것이다. 부인이 이 일을 몹시 창피하게 생각했다. 둘째 아들 단은 참으로 영특했다. 그 얼굴은 관옥과도 같이 희고 입술은 붉디 붉고 힘도 세고 활도 잘 쏘았다. 부족한 데라곤 한 군데도 없었다. 부인은 단만을 편애했다. 부인의 생각엔 단이 후일 군의를 계승한다면 오생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정치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부인은 기회만 생기면 정무공에게 단의 장점을 말하며 장차 단이 군의를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무공은 점잖게 말했다. 자고로 장유에는 질서라는 게 있으니 이를 문랑케 하지 마오. 더욱이 오생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어찌 장자를 패하고 차자를 세울 수 있으리요. 그 후 장남 오생이 세자가 됐다. 정무공은 단에게 시급으로서 조그마한 공성 땅을 주었다. 그리고 단을 공숙이라고 불렀다. 이에 부인의 심중은 편치 않았다. 그런 중에 정무공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 오생이 군의를 이었다. 이가 바로 정장공이다. 부친의 대를 이은 그는 주왕실의 경사직도 계승했다. 부인은 사랑에 맞지 않는 공숙에게 아무 권세도 없는 것을 슬퍼했다. 하루는 부인이 정장공에게 불평한다. 그대는 부친의 군의를 계승하고 물려받은 땅만도 수백 리나 된다. 그런데 동생 공숙은 궁벽한 곳에서 육종 몸을 겨우 담고 있구나. 그러니 어찌 그대 마음인들 편하랴. 정장공이 말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어머니께서 분부하십시오. 어째서 공숙을 제읍에 봉하지 않는가? 정장공이 대답한다. 제읍은 험하기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성공께서는 그곳만은 누구에게도 나누어 봉하지 말라 유명하셨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성이 좋겠지. 이 말에 정장공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혔다. 강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것도 안 되겠다면 차라리 공숙을 타국으로 쫓아내거라. 다른 나라에라도 가서 직을 구해 호구지책을 강구하라고 해야겠다. 정장공이 황급히 말한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정장공이 전상에 올라 선포한다. 공숙단에게 경성을 봉하고자 하노라. 모든 신하들은 이 뜻밖의 말을 듣고 놀랐다. 제족이 간한다. 안 되옵니다.
하늘엔 해가 둘이 있을 수 없고 한나라에 두 군주 또한 있을 수 없사옵니다. 경성은 큰 성 중에서도 큰 성인 백치지웅으로 땅은 넓고 민가 또한 많아 형량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공숙은 모부인께서 유달리 귀여워하는 아드님이옵니다. 공숙에게 경성을 봉한다면 한나라에 두 군주를 두는 것이옵니다. 게다가 공숙은 모부인만을 의지하고 있사옵니다. 후환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정장공이 말한다. 모친의 명인데 내 어찌 이를 거역하리요. 드디어 정장공은 공숙에게 경성을 봉했다. 공숙은 사은숙배하고 내궁으로 들어가 어머니 강씨를 만났다. 강씨가 좌우를 물리치고 속삭인다. 너의 형은 형제의 정도 없는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너를 몹시 박대해왔다. 이번에 너를 경성에 봉한 것도 내가 제3 청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따른 것이다. 반드시 마음속은 편치 못하리라. 너는 경성에 이르거든 비밀리에 군사를 모아 기회 있는 대로 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라. 앞으로 내가 군사를 일으키고 내가 이곳에서 호응하면 넉넉히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내가 만일 오생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차지한다면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공숙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겠다 대답하고 하직 인사를 했다. 드디어 공숙은 경성에서 살게 되었다. 그 후 정나라 사람들은 공숙을 경성태숙이라 불렀다. 경성에 이르러 태숙이 부문을 열던 날이었다. 서비와 북비 재상이 함께 와서 칭하했다. 태숙단이 두 재상을 보고 말한다. 그대들이 지니고 있는 땅 역시 이제부터는 내 봉토에 속하니 앞으로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군사와 병거는 내 명령 없이 징발하거나 조련할 수 없다. 부디 어긋남 없이 거행할지어다. 두 재상은 오래전부터 태숙이 모부인의 사랑을 받으며 장차 군위까지 넘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비로소 그 풍채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아름답고 미끈하다. 제주도 출중하다. 두 재상은 그 위세에 눌려 감히 한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때부터 태숙은 사냥한다는 구실로 날마다 성 밖에 나가 군사를 훈련시켰다. 그는 서비와 북비의 백성까지 병사로 만들고 그들을 모조리 군적에 올렸다. 또 멀리 사냥 간다고 핑계하고 마침내 언과 느면 두 지방을 엄습하고 그 땅을 탈취했다. 언과 느면의 재상은 간신히 정나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들은 정장공에게 태숙이 쳐들어와 고을을 빼앗은 사정을 자세히 아뢰었다. 정장공은 그 말을 다 들은 뒤에도 미소 지으며 아무 말이 없었다. 이때 한 관원이 큰 소리로 외친다. 다는 죽여야 마땅하옵니다. 정장공은 머리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상경인 공자여였다. 그의 자는 자봉이다. 정장공이 묻는다. 자봉에게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소. 공자여가 아랜다. 신이 듣건대 신하된 사람은 사사로이 군사를 거느릴 수 없다 했사옵니다. 이를 어긴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하옵니다. 태숙은 안으론 모부인의 사랑을 믿고 밖으로는 경성의 험난한 지형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군사를 일으키고 무를 강구한다고 하옵니다. 그 본인은 바로 군의를 찬탈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하오니 주공께서는 군사를 문간으로 가장케 하고 경성으로 잠입시켜 그를 포박해 오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옵니다. 정장공이 말한다. 단에게 뚜렷한 죄가 없거늘 어찌 죽인단 말이오. 공자여가 대답한다. 지금 서비와 북비가 단의 수중에 들어갔사옵니다. 게다가 단은 언과 늠년에까지 손을 뻗쳤사옵니다. 성군의 땅을 어찌 이렇듯 함부로 떼어준단 말이옵니까? 정장공이 웃으며 말한다. 단은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울러 과인의 사랑하는 형제로다. 땅을 잃었다 해서 어찌 형제의 정을 저버리겠는가? 또 어찌 모후의 뜻을 물리칠 수 있으리요? 공자여가 다시 아랜다. 신은 주공께서 땅을 잃은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옵니다. 참으로 염려하는 것은 장차 나라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옵니다. 가뜩이나 인심이 흉흉한 마당에 반갑만 한다면 머지않아 도성 백성들은 그 세력이 크고 강한 태숙을 보고
반드시 두 마음을 품을 것이옵니다. 오늘 주공이 능히 태숙을 용납할지라도 다음날 태숙은 결코 주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때 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정장공이 말한다. 경은 망언을 삼가야 할 것이요. 그 일은 과인이 잘 생각해서 처리하리이다. 정장공 앞을 물러나온 공자여는 제족에게 푸념한다. 주공은 고륙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사직의 대계를 소홀히 하고 있어. 제족이 대답한다. 주공은 재와 지를 겸한 분이요. 그러니 이 일을 앉아서 관망하지만은 않을 것이요. 다만 조종의 이목 때문에 속뜻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요. 그대는 주공과 인척간이니 은밀히 물으면 주공은 반드시 속뜻을 말씀하실 것이요. 공자여는 이 말을 듣고 다시 국문으로 들어갔다. 정장공이 묻는다. 어찌하여 다시 왔소? 공자여가 아랜다. 주공이 군위에 오른 것은 성군의 뜻이었지 국모에 바라는 바는 아니었나이다. 이제 안팎이 합작하여 도모하면 변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옵니다. 그런즉 이미 정나라는 주공의 것이 아니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신은 침식조차 편치 않사옵니다. 그래서 거듭 뵈러 왔사옵니다. 정장공이 말한다. 이 일에는 모후도 관련이 있어. 공자여가 다시 아랜다. 주공께서는 지난날 주공이 관체를 죽인 일을 모르시나이까.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그 난을 맞아들이게 되옵니다. 바라건대 조속히 계책을 결정하시옵소서. 그제야 정장공이 털어놓는다. 과인의 계책은 이미 서 있어. 단이 비록 무도하나 아직 반역이 드러난 것은 아니오. 내가 만약 지금 그를 죽이려 하면 어머님은 반드시 이를 방해할 것이며 헛되이 많은 사람의 비평만 받게 될 것이오. 그러면 나는 형제간에 우애 없고 불효한 자가 되고 마오. 내가 지금 단을 버려두는 것은 그가 어머님의 사랑만 믿고 멋대로 일을 꾸미다가 마침내 터놓고 반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오. 그때에 이르러 그의 죄가 명백히 밝혀져야 신하와 백성들도 나를 도울 것이며 어머님도 더는 어쩌지 못할 것이 아니오. 공자여가 말한다. 주공의 멀리 내다보는 높은 안목은 신으로선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옵니다. 그러나 나날이 단의 세력이 덩굴처럼 뻗쳐나가 마침내 제거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어찌하겠나이까. 역시 주공께서는 기선을 제함이 양책일 듯 싶사옵니다. 정장공이 묻는다. 그러면 어떤 계책을 쓰는 게 좋겠소? 공자여가 은밀히 아랜다. 그간 주공께서 오랫동안 주 왕실에 입조하지 않으신 것은 태숙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주 왕실에 가시되 떠나시기 전에 소문부터 내시옵소서. 태숙은 나라 안에 주공이 계시지 않음을 알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신은 미리 군사를 거느리고 경성 근처에 복병하고 있다가 태숙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경성으로 쳐들어가겠나이다. 주공께서는 주나라로 가는 체 하다가 느면길로 쳐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앞뒤로 협공하는 바라 설사 태숙에게 날개가 달렸다 해도 달아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정장공이 감탄한다. 경의 계책이 참으로 그럴듯하구려.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오. 공자여는 밤이 깊은 뒤 국문을 나서면서 홀로 탄식한다. 제족은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구나. 가히 귀신 같은 사람이로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정장공이 일령을 내린다. 과인은 오랫동안 주왕실에 입조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필히 가서 왕을 보자 해야겠소. 과인이 없는 동안 대부제족은 나라를 잘 살피도록 하시오. 이 소문을 들은 강씨는 크게 기뻐하며 중얼거린다. 다는 복도 많지. 드디어 군주가 되는구나. 강씨는 즉시 5월 초순에 군사를 일으켜 엄습하라는 내용의 밀서를 써서 신복을 시켜 경성으로 보냈다. 이때가 4월 하순이었다. 공자여는 이 일을 예견하고 미리 사람을 보내 강씨의 신복이 지나는 길목에 매복시켰다. 그리하여 밀서를 뺏고 사자는 죽여버렸다. 공자여는 그 밀서를 정장공에게 보냈다. 정장공은 봉함을 뜯어 읽고 난 뒤 다시 감쪽같이 봉했다. 그런 다음 강씨의 밀사처럼 가장시킨 신복에게 그 밀서를 주며 당부한다.
너는 이 편지를 태숙에게 전하되 본색이 탄로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반드시 회답을 받아와야 한다. 얼마 후 밀사는 태숙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초 닷새에 정성을 공격하겠으니 그때 성루에 백기를 세워 내응하는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정장공은 그 회신을 보고 기뻐하며 말한다. 이제야 단의 제목과 증거품이 생겼도다. 이렇게 된 마당에야 어머니인들 어찌 변명할 수 있으랴. 정장공은 내궁으로 들어가 강씨에게 주나라로 떠나는 하직 인사를 올렸다. 정나라를 떠난 정장공은 주나라로 가는 채 하다가 도중에서 능명길로 방향을 바꿨다. 한편 공자연은 이미 병거 200승을 거느리고 경승부군으로 출동하여 매복하고 있었다. 태숙은 모부인의 밀서를 받은 뒤에 아들 공손할과 함께 앞일을 상의했다. 태숙이 아들에게 분부한다. 너는 많은 뇌물을 준비해가지고 위나라에 가서 병력을 청하도록 해라. 공손할은 부친의 말에 따라 많은 뇌물을 가지고 청병차 위나라로 갔다. 한편 태숙은 경성 소속인 두 성과 두 비의 무리를 소집했다. 그리고 진상은 감춘 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다. 정백이 주왕실로 가시면서 나에게 그동안 나라를 보살피라고 부탁했으니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 태숙은 군중의 큰 깃발에 제사 지내고 군사에게는 고기를 배불리 먹인 다음 의기양양하게 경성을 떠났다. 이때를 노린 공자연은 병거 10승에다 상인으로 가장한 군사들을 태워 성중으로 잠입시켜 동량을 탐지케 했다. 출병한 후라 성중의 방비가 허술했다. 상인으로 가장한 군사들은 성루에 불을 질렀다. 공자연은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즉시 경성으로 진격했다. 성 안의 정나라 군사들이 문을 열어 호응하여 공자연은 힘들이지 않고 경성을 소나기에 넣었다. 공자연은 즉시 방문을 붙여 민심의 안정을 도모했다. 방문의 내용은 정장공의 효성과 우애, 태숙의 배응망덕한 사실을 열거한 것이었다. 성안 사람들은 태숙의 불의를 알고는 한편 놀라고 한편 비로한 그 행동에 침을 뱉었다. 태숙은 출병 이틀 만에 경성이 함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황망히 군사를 돌려 밤을 새워 경성으로 회군하여 군사를 성 밖에 주둔시킨 다음 성을 칠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이때 태숙의 군사들이 귀옛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성 안에 집이 있는 한 군사가 집안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이다. 이 편지에 의해 군사들은 이번 일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장공이 후덕한 반면 태숙의 행위는 불인불이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10사람에게, 10사람의 입을 통해 100사람에게 전해졌다. 이제 보니 우리들은 정의를 등지고 역적을 따랐구나. 천리를 어기다니 태숙은 사람도 아니다. 그것도 모르고 태숙이 군사를 점검했을 때는 이미 그 태반이 모습을 감춘 뒤였다. 태숙은 인심이 급변했음을 알고 다시 무리를 모으려고 서둘러 언읍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때 정장공의 군사는 언읍에 와 있었다. 태숙은 중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방향을 바꿨다. 공은 지난날 나의 봉터였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자. 태숙은 공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리고는 위나라 군사가 도착하기만 초조히 기다렸다. 그러나 위병에 앞서 정장공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성을 공격했다.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이 어찌 앞뒤에 대군을 맞아 오래 견딜 것인가. 마치 태산에 짓눌린 계란처럼 공성은 무너졌다. 태숙은 정장공이 이미 성 안으로 들어왔음을 알고 탄식하여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어머님이 나를 그릇되게 하셨도다. 무슨 면목으로 내가 형님을 볼 수 있으랴. 마침내 태숙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호증 선생이 이 일을 시로 읊었다. 사랑받는 동생은 재주 많아 큰 영지를 차지하고 궁중에 내응까지 있었도다. 누가 알았으랴. 공로는 반역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을. 살아서는 경성에 본거를 두고 죽어서는 공성이로다. 정장공은 아우 단의 시신을 쓰다듬으면서 한바탕 통곡을 한다. 어리석은 내 아우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태숙의 시신을 염하는데 그 속에 강씨의 밀서가 들어있다. 정장공은 전날 빼앗은 태숙의 답서와 국모의 서찰을 한데 묶어 한 장수에게 주며 분부한다. 이걸 정나라 도성으로 가져가서 제족으로 하여금 국모에게 바치게 하라. 정장공은 이에 덧붙여서 강씨를 영땅에 안치시킬 것, 또 황천에 이르기 전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더라는 말도 꼭 전하라고 분부했다. 제족으로부터 그 두 통의 서신을 받은 강씨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 정장공을 만나볼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국문을 나와 영땅으로 갔다. 그 뒤 정성으로 돌아온 정장공이 길이 탄식한다. 내 부득이 동생은 죽게 했지만 어찌 모후마저 멀리 떼어놓아 천륜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때 영곡 땅을 다스리는 수령의 이름은 영고숙이었다. 그는 사람됨이 정직하여 매사를 사사로운 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애 있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정장공이 그 모후를 영땅에 안치시킨 사실을 듣고 측근 사람들에게 탄식해 마지 않는다. 어미가 비록 어미답지 못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벗어날 수 없다. 주공의 이번 처사는 백성을 위한 교화를 감소시킨 것이다. 영고숙은 올빼미 몇 마리를 구해가지고 정장공에게 그 고기 맛을 보이러 간다면서 정성으로 갔다. 정성에 도착한 영고숙은 정장공에게 가지고 간 올빼미를 바쳤다. 정장공이 묻는다.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이오? 영고숙이 말한다. 올빼미라 하옵니다. 낮에는 태산도 보지 못하나 밤에는 능히 하노라기에 짐승털마저 분별할 만큼 눈이 박사옵니다. 즉 미세한 것은 잘 보지만 큰 것은 전혀 못 보나이다. 그런데 이 올빼미란 놈은 어릴 때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일단 커서는 그 어미를 쪼아먹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효조라고들 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대로 이놈을 잡아먹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장공은 입을 다물었다. 이때 제부가 들어와 염소찜 요리가 오른 요리상을 바쳤다. 정장공은 그 염소의 어깨죽지 부분을 떼어 영고숙에게 권했다. 그런데 영고숙은 먹기 전에 연하고 맛있는 부분을 떼어 종이에 싸서 소매석에 넣는 것이 아닌가. 괴이하게 여긴 정장공이 그 이유를 묻자 영고숙이 대답한다. 소신에게 늙은 어미가 있는데 집이 가난해 날마다 야채로 구미를 도도드릴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지금 주공께서 소신에게 염소고기를 주셨는데 소신의 늙은 어미는 한 번도 이런 맛있는 고기를 맛보지 못했나이다. 이를 생각하니 차마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가지고 가서 소신의 어미에게 드리고자 하옵니다. 이에 정장공이 찬탄하며 한숨 짓는다. 경이야말로 효자의 칭을 받아 마땅하오. 영고숙이 짐짓 모르는 채 하고 묻는다.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지으시니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정장공이 대답한다. 그대는 어머니를 받들어 사람의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만 과인은 지체 높은 제후가 되어 도리어 그렇지 못하구려. 영고숙이 깜짝 놀란 채 하며 다시 묻는다. 지금 국모께서 별거 없이 당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사온데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에 정장공은 국모와 태숙이 공모하여 정성을 습격하려 했던 것과 모후를 영읍으로 안치시켰다는 말을 들려준다. 황천이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소. 니우친들 무엇하리요? 영고숙이 말한다. 태숙은 이미 죽고 강부인은 생존에 계시옵니다. 주공은 그 강부인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온데 어찌 그분을 봉양하려 하지 않으시옵니까? 그렇다면 주공과 이 올빼미가 다를 것이 무엇이옵니까? 만일 살아서는 뵙지 않겠다고 맹세한 점이 마음에 걸리시다면 신에게 한 계책이 있으니 그 근심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어떤 계책으로 과인의 근심을 풀어주려오. 땅을 파서 샘물이 솟거든 그곳에 지하실을 만두옵소서. 그리고 강부인을 그곳으로 모신 다음 사람을 시켜 주공이 항상 모친을 그리워한다는 뜻을 고하게 하는 것이옵니다. 주공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강부인이 아들을 생각하는 정이 더 간절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주공께서 지하실로 내려가셔서 어머님과 서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샘물 나는 땅속 곧 황천에서 만나는 것이 되지 않사옵니까? 정장공은 크게 기뻐하며 영고숙에게 명하여 장사 500명을 거느리고 떠나도록 분부했다. 영고숙은 고교 땅 우비산 밑에 이르러 장사들에게 땅을 파게 했다. 10여 길 정도 땅을 파자 샘물이 솟아났다. 그 샘물 곁에 나무를 걸쳐 방을 만들고 긴 사다리를 놓았다. 공사가 끝나자 영고숙은 강부인을 모시러 영땅으로 갔다. 지금 주공께서는 인륜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다고 크게 뉘우치고 계시옵니다. 마중차 왔으니 돌아가시어 주공의 복량을 받도록 하시옵소서. 이에 강부인은 일변 기뻐하고 일변 슬퍼했다. 영고숙은 먼저 강부인을 우비산 지하실로 안내했다. 그런 뒤에 정장공이 어가를 타고 우비산에 이르렀다. 정장공은 사닥다리를 타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정장공이 엎어지듯 땅에 엎드려 모친 전에 고한다. 오생이 불효하여 오랫동안 어머님을 조속으로 보살피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광부인이 황급히 정장공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한다. 이는 오로지 이 늙은이의 죄지 그대의 허물은 아니로다. 모자는 서로 얼싸안고 방성대곡했다. 잠시 후 사닥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온 정장공은 강부인을 부축해 거련에 태웠다. 그리고 친히 말고삐를 잡고 앞장섰다. 백성들은 함께 돌아오는 정장공 모자를 보자 입을 모아 정장공의 효를 칭송했다. 이 모두가 영고숙의 조종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후 정장공은 영고숙의 효성에 감복하여 그를 대부로 임명했다. 그로부터 영고숙은 공손알과 함께 병권을 장악하게 된다. 한편 태숙의 아들 공손할은 위나라로 구원병을 청하러 가던 도중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서둘러 위나라로 도주하여 정장공이 친동생을 죽이고 생모를 영땅에 안치한 사실을 호소했다. 위안공이 분연히 소리친다. 참으로 정장공은 무도하구나. 내 마땅히 공손할을 위해 이를 토벌하리라. 이에 위안공은 즉시 군사를 출동시켰다. 5. 주정교질. 정장공은 공손할이 거사했다는 소문을 듣자 적이 쳐들어오기에 이를 격파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그 계책을 물었다. 공자여가 말한다. 풀을 자르되 뿌리를 그대로 두면 다음에 봄이 되면 재차 되살아납니다. 공손할은 도망쳐 살아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지 않고 도리어 위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해오니 이는 그간 사정을 위후가 알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 원병일 것으로 짐작되옵니다. 공손할은 군사를 청하면서 틀림없이 그 조모를 구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것이옵니다. 하오니 지금 당장 위후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는 서간을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위후는 반드시 군사를 불러들일 것이옵니다. 결국 공손할은 고립되어 싸움이 불가능하며 우리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옵니다. 정장공은 공자여의 의견에 따라 곧 서신을 써서 위한공에게 보냈다. 정나라 사신은 위나라에 도착하여 위환공에게 그 서신을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생은 제배하고 위후 전하께 구로를 바치나이다. 저희 가문이 불행하여 고륙이 상잔하였으니 참으로 이웃나라에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제 아우대는 단에게 경성의 토지를 떼어 주었사오니 참으로 과인에게 우애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단이 모친 강씨의 총애를 믿고 난을 일으켰으니 과인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국토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 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나이다. 모친 강씨는 단을 편벽대히 총애하였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영성으로 물러간 것이옵니다. 하오나 과인은 천륜을 어길 수 없어 이미 모친을 모시고 돌아와 복량하고 있나이다. 이제 공손할이 우매한 아비의 죄상을 생각지 않고 대국에 가서 군사를 청한 것인데 현우께서 그들의 잘못을 모르고 군사를 일으켜 폐읍에 할임하신다 하니 놀랍고 놀랍나이다. 그들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현우께서는 난적을 함께 처치하시어 순치지의에 상함이 없게 하시면 폐읍으로선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나이다. 위한공은 이 서신을 읽고 대경실색하여 명한다.
태숙단은 불의하여 스스로 멸망을 부른 것이었도다. 과인이 공손 아래 호소만 듣고 군사를 내줬으니 오히려 역적을 원조한 꼴이 되었구나. 속히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를 모두 소환하여라. 그러나 위나라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공손알은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느면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을 함락시켰다. 정장공은 크게 노하여 대부 고고미에게 병거 200승을 내주고 느면에 가서 적을 무찌르라고 명령했다. 고고미는 즉시 느면에 가서 적과 싸움을 벌였다. 위군은 그제서야 사신의 통지를 받고 철군했다. 이에 형세가 불리해진 공손알은 다시 위나라로 도망쳤다. 고고미는 위군을 쫓아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이에 위항공이 군신을 모아 계책을 묻는다. 싸울 것인가 수비만 할 것인가 계책을 말하시오. 공자 주우가 아랜다. 물이 오면 흙이 젖나이다. 이웃나라에 군대가 오면 맞아 싸울 뿐 주저할 것이 없사옵니다. 대부 석작이 이 말을 받아 대답한다. 그건 아니될 말이오. 정나라 군사가 오는 것은 우리가 역적을 도와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이옵니다. 지난날 정나라가 우리에게 서신을 띄운 일이 있으니 우리도 답서를 보내 잘못을 사죄하면 군사를 괴롭힐 것도 없이 정군을 물러가게 할 수 있사옵니다. 위항공은 이 말을 옳게 여겨 석작에게 답서를 쓰게 했다. 와는 제배하고 완경사 정현우 전하께 글호를 올리나이다. 과인이 공손 아래 호소만 고지 듣고 참으로 기국에서 동생을 죽이고 모친을 감금하였으며 조카에게 20살 땅마저 주지 않으신 줄 오해하여 출병한 것이었나이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서신을 읽고 경성의 태숙이 반역한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뭐라 변명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공손하를 결박하여 기국에 헌상하게 싸우니 현우도 잘 지시하사 다시 옛 우호를 유지하게 하소서. 정장공이 이 답서를 읽고 말한다. 위가 이미 잘못을 사죄하니 또 무엇을 요구하리오. 그리고 정장공은 즉시 군사를 소환했다. 이때 강씨는 정장공이 군사를 모아 위나라로 향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싸움에서 혹시 공손알이 피살된다면 태숙의 자손이 끊어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강씨는 곧 정장공에게 사람을 보내 성군을 생각해서라도 활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정장공은 모후의 간곡한 부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활이 지금 고립되었으니 장차 딴짓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위항공에게 보내는 서신에 단서를 써넣었다. 가르침을 받들어 군사를 거두니 앞으로 양국이 길이 우호하기를 바라나이다. 비록 공손알은 죄를 저질렀으나 아우의 혈육으로는 그 하나뿐이니 기국에 그냥 두사 단의 재앙이나마 받들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정장공은 답서를 보내는 한편 위나라까지 갔던 고고미의 군사를 소환했다. 그리하여 공손알은 늙기까지 위나라에서 살다가 죽었다. 한편 주평왕은 정장공이 벼슬자리에 붙어있지 않고 늘 본국에만 가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어느 날 객공 석부의 아들 기부가 우연히 낙양에 주평왕을 아련하러 왔다가 서로 담론하던 중 뜻이 맞았다. 주평왕이 객공에게 말한다. 정백은 부자 이대가 오랫동안 조종정사를 맡아왔소. 그런데 이제 벼슬자리를 늘 비워두고 정나라에만 가 있으니 경이 임시로 정사를 돌봐주기 바라오. 객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정백이 조정에 아니오는 것은 반드시 자기 나라에 일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신이 정백 대신 정무를 본다면 그는 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이 왕께도 미칠 것인즉 신은 감히 왕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거듭 사양하고 괭나라로 돌아갔다. 정장공은 몸은 비록 본국에 있었으나 왕도에 신복을 두어 조종 소식을 들었다. 정장공은 왕도에서 온 신복으로부터 주평왕이 객공에게 정무를 분담시키려 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낙양으로 갔다. 정장공이 주평왕께 상주한다. 성운을 입사와 부자 이대에 걸쳐 정무를 계승했나이다. 하오나 신에겐 재능이 없사오니 원컨대 경사의 직을 봉안하고 본국으로 물러나 신하로서의 도리나 지킬까 하옵니다.
경이 올해 조종에 나오지 않아 짐은 항상 섭섭하게 생각했소. 이제 경이 온 것을 보니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본 것과 다름없거늘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그동안 신의 나라에는 아오가 반역한 사건이 있어 조종의 직위를 비워둔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이제 나라가 거의 안정되었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낙양에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오는 도중 거리에서 듣사온즉 대왕께서 객공에게 정무를 맡기실 의향이 있다 하더이다. 신은 객공의 만분지일에도 재주가 미치지 못한즉 어찌 능력도 없는 이가 벼슬자리에 앉아 왕께 죄를 짓겠나이까. 그제야 주평왕은 지난날 객공과의 밀담이 누설된 것을 알고 얼굴을 붉혔다. 짐이 경을 못 본 지 오래되었고 또 경의 나라에 일이 생긴 줄 알았기에 객공에게 임시로 정사를 맡기고 경을 기다리려 했던 것이요. 그러나 객공이 거듭 사양하기에 짐도 더 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소. 그런데 경은 무엇을 의심하는 거요? 정장공이 대답한다. 정사는 대왕의 정사요, 신일가의 정사는 아니옵니다. 때문에 사람을 등용하심은 대왕께서 스스로 가리실 일이옵니다. 객공은 능히 왕을 보좌하고도 남을 인물이오니 신은 마땅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군신들은 입을 모아 신이 권세를 탐하여 진퇴에 어둡다고 할 것인즉 청컨대 대왕께서는 이를 통찰하소서. 경 부자가 2대에 걸쳐 나라에 큰 공이 있어 정사를 계승한 지 40여 년이 지났소. 이미 40여 년간을 서로 합심해 왔는데 이제 경이 짐을 의심한다면 짐은 무엇으로 이 마음을 밝히리오. 만일 경이 끝까지 짐을 믿지 않는다면 태자호를 볼모로 정나라에 보내리라. 정장공이 제배하고 사양한다. 임금은 신하에게 정사를 맡기기도 하고 그만두게도 하는 것이옵니다. 천자께서 신하에게 어찌 볼모를 보낼 수 있사옵니까? 천하 사람들은 신이 천자께 그리 요구한 줄로 여길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신은 만번 죽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않소. 경이 나라를 잘 다스려 짐이 태자로 하여금 정나라에 가보라고 한 것이라고 하면 눈앞의 의심쯤은 바로 풀릴 것이요. 경이 굳이 사양하면 이는 도리어 짐을 책하는 것이 되오. 그러나 정장공은 제3 사양했다. 좌우의 모든 신하들이 상주한다. 신들의 공의를 한 말씀 아래나이다. 왕께서 볼모를 보내지 않으시면 정백의 의심을 풀지 못하게 됐으나 그렇다 하여 만일 볼모를 보내시면 이는 정백으로 하여금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왕과 신하가 서로 볼모를 교환한다면 상하의 은혜를 온전히 하면서도 서로 의심을 푸는 방법이 될 것이옵니다. 이에 주평왕이 기뻐하며 말한다. 매우 좋은 생각이요. 정장공은 먼저 세자호를 낙양으로 불러 주나라의 볼모로 두고 주나라 태자호는 정나라로 보내 볼모로서 머물게 했다. 그 후로 정장공은 계속 낙양에 머물면서 정사를 보좌했다. 그 후 주평왕은 즉위한 지 5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주평왕이 붕어하자 정장공은 주공 흑경과 함께 섭정하고 먼저 세자호를 정나라로 돌려보내고 태자호를 낙양으로 불러 왕위를 계승케 했다. 낙양으로 돌아온 태자호는 부왕을 간병하지 못한 일을 지나치게 애통해 하다가 병이 나서 왕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태자호의 아들 임이 왕위를 이었다. 그가 바로 주환왕이다. 각국의 제후들이 모두 국상에 참례하고 새 천자를 아련했다. 이때 객공 기부가 여러 제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추워도 예법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게끔 되었다. 주환왕은 그 부친이 정나라의 볼모로 오랫동안 외로이 살았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는 오래도록 정권을 잡아 세력을 굳힌 정장공을 두려워했다. 어느 날 주환왕이 주공 흑경과 은밀히 상의한다. 정백은 일찍이 선태자를 정의 볼모로 두었으니 반드시 짐까지도 대단치 않게 생각할 것이요. 이에 비해 객공은 정무를 처리하는 데 심히 공순했소. 그리고 장차 객공에게 정사를 맡길까 하는데 경은 어떻게 생각하오? 정백은 원래 위인이 잔인하고 각박하고 은혜를 모르니 충성을 다할 신하가 아니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나경으로 동천할 때 진과 정 두 나라의 공로가 매우 컸나이다. 지금 천자께서 새로 즉위하여 갑자기 정백의 권세를 뺏는다면 그는 반드시 분노하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점이 심히 염려되옵니다. 그러나 짐은 가만히 앉아서 그의 압제를 받을 수는 없소.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소. 이튿날 아침 주한왕이 조례를 받고 정장공을 향해 말한다. 경은 선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감히 짐의 신하의 반열로 굴하게 할 수는 없소. 경도 스스로 편안한 도리를 취하시오. 신은 오래전부터 정무를 사퇴하려 하였사옵니다. 지금 곧 사사하나이다. 정장공은 이렇게 대답하고 분연히 조정에서 나와 사람에게 말한다. 새 천자는 미숙한 데다 자부심만 강해 보좌할 임금이 못 된다. 그는 그날로 수레를 몰아 정나라로 귀환했다. 세자홀이 성 밖까지 나가 부친을 영접하며 묻는다. 무슨 이유로 갑자기 귀국하셨나이까? 정장공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모든 신하들은 붕괴했다. 대부 고거미가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 이대나 주를 도운 공로는 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공을 몰아내고 객공을 등용하다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사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 주나라를 토벌하고 주한왕을 폐위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어진분을 세우면 어느 누가 우리 정을 책하겠나이까? 영고숙이 반대한다. 어찌 천자를 원수로 대할 수 있겠나이까? 앞으로 1년만 참으셨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가 아련하면 주한왕도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이에 대부 제족이 의견을 말한다. 신의 미흡한 소견으로는 두 신하의 말을 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원컨대 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주나라 온, 낙, 두 지방으로 가서 흉년을 핑계 삼아 곡식을 거두오겠나이다. 만일 주한왕이 사신을 보내 우리를 꾸짖으면 저편이 알아듣게 불평을 말하고 만일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그때 주공께서 조정에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사옵니다. 정장공은 제족의 계책을 옳게 여겼다. 제족은 일지군을 거느리고 주나라 지역으로 들어가 온읍 경계에 이르러 용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부족하니 속히 곡식 1000족만 주시오. 온의 대부가 당황하여 대답한다. 왕명이 없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이에 제족이 말한다. 지금 오면서 보니 온, 낙, 두 읍의 보리가 한창 익었으니 어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겠소. 반드시 구걸할 필요가 어디 있으리요. 내 스스로 취하리라. 그리고 군사들에게 각기 준비해온 낫을 들고 밭에 들어가 보리를 베도록 했다. 그들은 많은 보리를 베어 정나라로 실어갔다. 온 땅 대부는 정군의 용맹을 아는지라 항의 한번 변변히 못했다. 제족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읍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런 다음 제족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번에는 성주 지방으로 갔다. 때는 7월 중순으로 논에는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족은 모든 군조를 장사치로 변장시켜 각 촌락에 매복시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삼경이 되자 그들은 일제히 논에 들어가 벼를 모조리 베었다. 촌민이 알고 관청에 호소했을 때 정군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드디어 이 두 지방의 보리와 벼를 빼앗긴 사건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낙양조정에 도착했다. 주한왕은 정나라 군사가 보리와 벼를 도둑질해갔다는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문제하려 했다. 이에 주공 흑견이 간한다. 정나라뿐만 아니라 군대를 영솔하여 벼, 보리 등 양곡을 도둑질해가는 일은 변경에서 자주 생기는 사소한 사건이옵니다. 그리고 정백은 필시 이런 일이 있은 줄도 모를 것이옵니다. 왕께서 조그마한 분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친애하던 신하를 버린다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나이까. 만약 정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조정에 와서 사죄할 것이옵니다. 주천왕은 흑견의 말을 쫓아 연변의 모든 지방에 방비를 엄중히 하여 외지 병졸이 잠입할 수 없게 하라고 명했을 뿐 정나라가 보리와 벼를 베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정백은 천자가 무슨 힐책을 내릴 줄로 짐작했으나 전혀 책망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심중에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 상의하고 낙양으로 갈 차비를 차렸다. 그때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 정가를 받았다. 정장공은 사신을 불러들여 접견했다. 사신이 제희공의 말을 전한다. 우리 주군의 명을 받고 왔사옵니다. 우리 주군이 성문에서 군우와 회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정장공은 제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장차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주나라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돌려 성문으로 갔다. 성문에서 회견한 정장공과 제희공은 즉시 의기상토하여 희생의 피를 마시고 형제의 의를 맺는 동시에 장차 무슨 일이 생기면 행동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 조약을 맺은 후 제희공이 묻는다. 세자홀은 정원한 곳이 있습니까? 이에 정장공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제희공이 정중히 청한다. 내 딸이 아직 나이는 어리나 지혜가 있고 총명하니 만일 싫지 않으시다면 다음날 통혼합시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뒤 제희공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정장공이 세자홀을 불러 혼인에 대한 제희공의 말을 전했다. 세자홀이 조용히 대답한다. 부부란 쌍방이 기울지 않아야 되는 것이옵니다. 우리 정나라는 작고 제나라는 대국인데 소자가 어찌 감히 대국으로 장가들겠나이까. 정장공이 다시 권한다. 청혼은 저편에서 먼저 한 것이다. 만일 내가 제희공의 사이가 되면 앞으로 내게 도움될 바가 많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이를 사양하느냐. 사내대장부란 자립하는 데 뜻이 있사옵니다. 어찌 처가의 덕을 보겠나이까. 정장공은 세자 홀의 강한 의지를 기뻐하며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 뒤 제나라 사신이 혼인 문제로 정나라에 왔다. 정장공이 사신에게 말한다. 세자가 아직 이르다면서 혼인을 원치 않는구려.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 말을 전하자 제희공이 감탄한다. 정세자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내 딸의 나이도 아직 어린즉 다음날 다시 의논해도 좋을 것이다. 어느 날 정장공이 주나라에 조례할 일을 신하들과 의논하던 중 위환공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왔다. 정장공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느냐 묻자 위나라 사신이 대답한다. 병안으로 돌아가셨다면 덜 원통하겠나이다. 공자 주우가 시해한 것이옵니다. 정장공이 탄식한다. 우리나라가 장차 외병의 진입을 받겠구나. 좌우 신하들이 반문한다. 주공께서 무엇으로 앞날을 짐작하시나이까? 주우는 본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기 좋아하는 위인이요. 더욱이 우리 정나라와 위나라는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니거니와 약간의 원한마저 품고 있으니 그는 먼저 군사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반드시 우리 정나라를 꼽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미리 방비를 굳게 해야만 하오. 그러면 위나라 공자 주우는 왜 형님인 위환공을 죽였을까? 이야기는 잠시 지난 날로 되돌아간다. 원래 위환공의 성군인 위장공의 부인은 장강으로 그 외모가 수려했다. 그러나 슬아에 자식이 없었다. 차비인 진우의 딸 여규도 어찌 된 셈인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 여규의 친정동생인 대규가 시집가는 언니를 따라왔다가 셋째비가 되어 아들 형제를 낳으니 완과 진이다. 본비인 장강은 원래 마음이 착해 조금도 질투하지 않고 대규가 낳은 완을 자기 소생처럼 양육했다. 또 장강은 궁녀 하나를 위장공에게 청거했다. 이 궁녀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주우였다. 주우는 자라면서부터 성질이 포악하고 싸움을 좋아했다. 위장공은 아들 중에서 특히 주우를 총애하여 그의 소청이라면 뭐든지 허락했다. 이에 대부 석작이 간한다. 신이 들은즉 자식을 사랑하면 의로움만 가르치고 옳지 못한 것은 그만다 했나이다. 무릇 총애가 지나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난을 일으키나이다. 만일 주공께서 주우에게 위를 전하실 생각이라면 마땅히 그를 세자로 세우시고 만일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면 주우의 행동을 억제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야만 장차 교만, 사치, 음탕의 화를 방지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위장공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석작의 아들 석훈은 주우와 매우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들은 평상시에 함께 사냥하러 가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가끔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석작은 아들 석훈을 채찍으로 50번이나 매질한 다음 빈방에 감금하여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감금당한 아들 석훈은 기회를 노리다가 탈출하여 주우의 부중으로 갔다. 그는 주우와 침식을 함께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친교가 나날이 두터워지자 석작은 비록 자기 자식이는 하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위장공이 별세하자 공자완이 군의를 계승했다. 그가 바로 위환공이다. 위환공은 성품이 온화하지만 매사에 결단력이 부족하고 나약했다. 석작은 일찍이 위장공에게 공자완은 능력이 없으니 정사를 맡기지 말라고 간한 일도 있었기에 사퇴하고 물러갔다. 부친인 위장공이 세상을 떠나고 나약한 형인 공자완이 집권하게 되자 주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호와 함께 형의 군의를 찬탈할 의논만을 일삼았다. 이렇듯 혹심을 품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평왕이 붕어하고 주완왕 이미 등극했다는 기별이 왔다. 위환공은 주평왕의 죽음을 조문하는 동시에 새로 등극한 천자에 할애하기 위해 주나라로 가야만 했다. 석호가 주우에게 속삭인다. 드디어 대사를 성취하게 됐소. 내일 주공이 주나라로 가신다니 공자는 서문 밖까지 전속 나가 송별련을 베푸시오. 서문 밖에는 무장한 병사 500명을 미리 매복시켜야 합니다. 송별하는 술이 몇 순배 돌기를 기다려 감춰두었던 칼로 주공을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그 수행하는 자들이 반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군인은 손에 침을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장황한 흉계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은 주우는 크게 흡족해하며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언약했다. 이튿날 주우는 석후에게 명하여 장사 500명을 서문 밖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위한공을 호위하여 서문 밖 행간까지 나갔다. 미리 마련해둔 주석에서 주우가 잔을 받들며 말한다. 형우께서 먼 길을 가시는지라 무사하시길 비는 마음에서 보잘것없는 술이 남아 받들어 전송하옵니다. 위한공은 흐뭇한 마음으로 그 술잔을 받았다. 현재는 과히 염려 말라. 내 이번 낙양으로 떠난다 해도 늦어도 한 달 남짓이면 돌아오리라. 아우는 그동안 나라 일을 맡아보되 항상 모든 일에 삼가라. 형우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술잔이 두어 순배 돈 다음 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잔에 가득 술을 따라 다시 위한공에게 바쳤다. 위한공은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켠 후 손수 그 잔을 가득 채워 주우에게 주었다. 주우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거짓으로 실수하여 땅에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는 황급히 잔을 집어 소매로 닦았다. 그 계책을 알리 없는 위한공은 잔을 달라고 하여 다시 술을 따랐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우는 재빨리 위한공의 배후로 돌아가 소매 속에서 단검을 꺼내 그 등을 찔렀다. 칼날은 등을 뚫고 앞가슴까지 나왔다. 중상을 입은 위한공은 얼마 후에 운명했다. 때는 주완왕 원년 3월 무신일의 일이다. 위환공을 호위하고 왔던 모든 신하들은 원래 주의 힘이 센 줄 알고 또 석후가 장사 500명을 매복시킨 줄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자기 살기에 급급했다. 빈수레에 실린 위환공의 시체는 궁으로 향했다. 주는 위환공이 급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발표하고 서둘러 군위에 올랐다. 이리하여 석후는 상대부가 되고 위환공의 친아우인 지는 황망히 형나라로 도망하여 화를 면했다. 주는 즉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심이 불복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가 상대부 석후를 불러 묻는다. 이웃나라에 위험을 보이면 본국 백성들도 잠잠할 것이요. 그러니 장차 어느 나라를 먼저 정벌하는 것이 좋겠소. 이웃 나라들과는 이제껏 아무 원한이 없었고 단지 지난날 정나라가 공손하를 없애려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일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때 부득이 성군이신 위황공이 사죄하여 화를 면하기는 했으나 우리로선 크나큰 수모였나이다. 주공께서 만약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신다면 정나라가 아니고는 토벌할 나라가 없나이다. 제와 정 두 나라는 성문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 일이 있어. 만일 우리가 정나라를 치면 제나라는 반드시 정나라를 원조할 것인데 어찌 우리가 두 나라를 대적할 수 있겠소. 지금 성씨가 다른 나라로서는 오직 송나라가 있나이다. 또한 우리와 성이 같은 나라로서는 노나라가 있사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정나라를 토벌하시려면 송과 노의 사신을 보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함과 동시에 진과 채 두 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5나라가 일시에 쳐들어가면 승전은 염려 없나이다. 주가 걱정스레 말한다. 진과 채는 조그만 나라로서 원래 주왕에게 순종하는 나라라서 지금 정과 주 두 나라가 불화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정을 토벌하는데 오지 않을 이유가 없소. 그러나 송나라와 노나라 같은 대국을 오게 할 수 있겠소. 석후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주공께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계시나이다. 지난날 송목공은 군의를 그 형인 송송공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형의 은덕을 생각하여 자기 아들 빙에게 군의를 물려주지 않고 형의 아들인 여의에게 군의를 전했나이다. 그래서 빙은 자기에게 군의를 물려주지 않고 죽은 부친을 원망하는 동시에 여의를 시기하다가 정나라로 가버렸나이다. 이에 정백은 빙을 받아들이고 장차 빙을 위해 군사를 출동시켜 송을 토벌하고 여의의 위를 뺏으려고 항상 노리고 있었나이다. 그러니 지금 송이 우리와 함께 정나라를 쳐서 빙을 체포한다면 그들도 걱정을 덜게 되므로 기꺼이 응할 것이옵니다. 또 노나라는 공자 휘가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놓고 그 군주를 무시하고 있으니 공자 휘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 결탁을 청하면 노나라 군대가 움직일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나이다. 주는 크게 기뻐하며 영익을 송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송나라에 도착한 영익이 곧장 궁으로 들어가 군사를 청하러 왔다고 말하자 송상공이 묻는다. 왜 정나라를 토벌하려 하는고? 정백은 무도한 위인으로 그 아우를 죽이고 생모를 감금하고도 공소나를 잡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일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군은 그 힘이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까닭없이 사죄하고 가까스로 병화를 면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주공께선 지난날 성군이 당한 치욕을 씻고자 이처럼 귀국의 원병을 청하나이다. 그러나 과인은 정백과 아무런 원한이 없소. 영익이 재배하고 말한다. 상세히 아랠 말씀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송상공이 손짓하여 좌우를 물리친 다음 묻는다. 무슨 말이오? 군우께선 위를 누구에게 받으셨나이까? 과인의 숙부 송목공에게서 받았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위를 계승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비록 별세하신 송목공이 요순과 같은 마음을 가져 군우에게 위를 전했다 해도 그 아들 공자빙은 군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통히 생각하여 몸은 비록 정나라에 있으나 그 마음은 송나라를 잊지 않고 있나이다. 더구나 정백은 공자빙을 영접한 뒤로 교분이 깊어졌사옵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면 군우의 위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오늘날 우리가 정나라를 정벌함은 실상 군우의 깊은 우환을 제거하는 것이옵니다. 군우께서 만일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저희 위나라는 군대를 있는 대로 출동시킬 것이며 노, 진, 채 세 나라도 일제히 군사를 일으킬 것이옵니다. 따라서 정나라가 멸망할 것은 명백한 일이옵니다. 원래 송상공은 공자 빙을 꺼렸다. 그런데다가 영익의 말을 듣고 보니 곧 마음이 동하여 군대를 출동시키겠다고 승낙했다. 이때 송나라에는 대사마 벼슬을 가진 공부가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은나라 탕왕의 후손으로 위인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매사의 사사로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송상공이 위나라에서 온 사신의 말을 듣고 군사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간한다. 위나라 사신의 말을 듣지 마옵소서.
만약 정백이 아우를 죽이고 어머니를 감금한 것이 죄라면 주가 형을 죽이고 군의를 찬탈한 것도 죄가 되지 않사옵니까? 주공께서는 부디 통촉하옵소서. 그러나 송상공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노나라의 공자휘도 위나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노은공의 승낙도 없이 대군을 일으켰다. 또 진가체도 기약을 어기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리하여 그들은 송이 공의 벼슬에 있다 하여 맹주로 받들었다. 위나라 석훈은 선봉이 되었다. 주도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서 많은 군량과 양초를 운반하여 내 나라 군사를 대접했다. 5 나라의 연합군들은 일제히 정나라로 쳐들어가서 모두 1300승의 병거로 정나라의 동문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이에 정장공은 즉각 신하들을 소집하여 계책을 물었다. 모든 신하들은 혹은 싸움을 주장하고 혹은 화친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정장공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그대들의 의견은 다 좋은 계책이 아니오. 주우란 자는 군의를 찬탈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아직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쳐서 위험을 세우려 하고 있어. 그래서 백성을 위압하는 수단으로 지난날의 원한을 내세워 내 나라의 군대를 빌어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것이오. 과인이 내 나라의 형편을 살피니 노나라 공자휘는 위나라의 뇌물을 탐하여 노은공에겐 알리지도 않고 출병한 것이고 진과 채 2 나라는 우리나라와 본래 아무런 원한이 없어. 그러니 이 2 나라의 군대는 우리와 꼭 사생을 결단하고 싸울 생각은 없을 것이요. 그러나 송나라는 자기 나라 공자빙이 우리 정나라의 망명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진심으로 위나라에 협력하고 있으니 이 점이 문제요. 그러니 송나라 군대만 우리나라를 포위하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면 우리는 무사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또한 과인에게 좋은 계책이 있어. 장차 공자빙을 장갈로 내보내면 송나라 군대는 반드시 그곳으로 옮겨갈 것이요. 그때를 기다려 자봉은 군사 500명만 거느리고 동문 밖으로 나가서 위와 싸움을 하되 곧 패한 채 하고 달아나시오. 그러면 주우는 싸움에 이겼다는 명목을 세울 수 있고 본래의 목적을 이미 거둔 셈이니 곧 철군할 것이오. 아직 본국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주우가 어찌 불안한 마음으로 오래 군중에 머물 수 있겠소. 또 과인이 들은즉 위나라 대부 석작은 충절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니 위나라에는 오래지 않아 내란이 일어날 것 같소. 결국 주우는 제 몸을 돌볼 여가도 없을 것인즉 어찌 오래도록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겠소. 정장공은 말을 마치자 대부 하숙령에게 일지군을 거느리고 송나라 공자 빙을 장갈로 후송하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송상공에게 급히 사신을 보냈다. 공자빙이 저희 나라로 도망왔으나 인정상 차마 죽일 수 없어 장갈에 감금해 두었나이다. 군우께서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과연 이 말을 들은 송상공은 즉시 군사를 돌려 장갈로 이동해 갔다. 그러자 진, 채, 노 세 나라의 군대는 자기네 맹주인 송나라의 군사가 장갈로 가는 것을 보자 모두 철병을 서둘렀다. 바로 이때 공자여가 동문 밖으로 나와 싸움을 걸었다. 이미 싸울 생각이 없어진 진, 채, 노 세 나라 군사들은 높은 데 올라 팔짱을 끼고 간전만 했다. 속후가 공자여와 교전했다. 공자여는 싸운 지 불과 수압이 못 되어 창을 거꾸로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속후는 병사를 몰아 뒤쫓아갔으나 공자여는 동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속후는 군량을 보충하려고 동문 밖 벼를 모조리 베어 걷어가지고 즉각 영을 내려 철군했다.